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온라인 수업으로 또 만나게 되었는데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늘 반복적인 어떤 것은 여러분의 생각인 것이지 실제로는 늘 새로운 겁니다. 오늘 또 새롭게 여러분과 제가 만났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서아시아를 지나서 우리 부교재 21페이지 드디어 인도로 왔습니다. 인도로 왔어요. 자, 오늘은 인도 이야기. 자, 인도를 배우면은 사실은 서아시아보다 훨씬 쉬울 겁니다. 인도 지금 뒷장까지 나오는데 네 나라예요. 그러니까 서아시아로 따지면 한 세트죠. 한 세트. 자, 오늘 그 인도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4대 문명에서 우리 인더스 문명하고 우리 아리안족의 이동 거기까지 봤죠. 그 다음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쉬운 그 이소부아 이야기. 여러분 뭐 어렸을 때 다들 읽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우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읽으면 또 맛이 틀립니다. 책은 사실은 어느 시점에 읽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틀려요. 어린 왕자라든지 이소부아 이런 것들도 지금 여러분에게는 대단히 또 다른 깨달음을 주는데 제가 읽던 중에 이소부아 중에 한 이야기, 아주 짧은 이야기죠. 이빨 가는 멧돼지 이야기를 준비해봤어요. 이빨 가는 멧돼지. 멧돼지가 있고 이빨을 갈고 있던 모양이죠. 이야기는 아주 짧게 제가 소개해드리면 멧돼지가 그 나무 둥거리에서 그 엄니가 있죠. 엄니. 이 뾰족 나온 거 그걸 막 갈고 있는 거예요. 이야, 열심히 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소부아에 항상 나오는 녀석이죠. 바로 여우가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또 한마디 해요. 야, 이런 미련한 멧돼지 놈아, 지금 사냥감도 없는데 뭐 하고 있는 거냐? 뭐에 쓰려고 이빨을 가는 것이야? 라고 이제 뭐 조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멧돼지가 하는 말 한마디로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뭐 이야기 아주 짧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멧돼지가 하는 말은 그게 아니야. 사냥감이 나타났을 땐 그땐 내 이빨을 갈 수가 없으니 지금 갈아둬야지. 지금. 그렇죠. 사실은 칼을 쓰기 위해서 칼을 자르는 순간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꾸준히 갈아두어야만 정말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멧돼지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직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3월 모의고사 지났고 이제 저 멀리 중간고사가 보일 텐데 그때 쓸 칼을 지금 가셔야죠. 지금 가셔야 됩니다. 소위 말하면 여러분이 시험기간이라는 것을 두고 그때 열심히 간다고 되냐? 여러분 안 되는 거 알잖아. 그동안 꾸준히 1학년 때 겪어봤지만 안 됩니다. 안 돼요. 꾸준히 지금부터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 지금이 시험기간이다. 사실 시험기간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늘 시험기간이라는 말이 아니고 늘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을 할 때 그때는 시험기간이라는 그 정말 힘든 시간 굳이 안 거치더라도 훨씬 더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죠? 세계사 점수 내가 몇 점 나올까? 여러분 알려드릴까요? 지금 여러분이 뭐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수업 시간 바로 이 과정 속에서 점수의 일부는 이미 결정되는 거죠. 시험날 시험 점수 결정되는 거 절대 아닌 거 여러분들에게 꼭 깨닫게 하면서 오늘도 여러분과 열심히 인도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도의 시작은 카스트 제도로부터 시작해요. 자, 거기 1번에 불교와 자이나교 나오는데 자, 배경에 뭐라고 합니까? 크샤트리아와 바이샤가 성장하였다. 어떤 이유 때문이냐? 정복과 상업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자, 지금 아리아인의 브라만교에 따르면 이 카스트 제도가 있고 저 제사를 이루는 브라만이 이제 권력을 독식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복이나 국가 운영의 크샤트리아와 생산활동은 바이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상업활동 활발히 하면 바이샤가 돈을 벌고 크샤트리아는 정보활동하면서 힘이 세지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소위 말하면 카스트의 넘버 2, 넘버 3가 돈도 벌었고 나름대로 피도 흘렸는데 나에게 권력이 안 오는 거죠.
거죠. 왜? 권력은 다 브라만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넘버 2, 넘버 3가 짜증이 나는 거고 불만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이 카스트 제도를 중심으로 한 계급의 어떤 제도를 불만을 가지고 변화시키려 한다. 이런 맥락 속에서 종교가 출현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브라만 중심의 사회, 카스트의 계급 차별, 이것에 대한 비판, 대체로는 브라만을 이렇게 대한 크샤트리아와 바이샤의 불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불교가 나오고 자이나교가 BC 6세기 정도에 다 출현하는데 이들이 다 이제 크샤트리아 출신이에요. 이 크샤트리아가 종교를 만들고 바이샤가 그 종교를 지지해주면서 인도 사회가 새롭게 재편되는 거죠. 자,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 불교의 이제 창시자는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죠. 고타마 시타르타가 거기 보면 욕심을 버리면 해탈한다. 그래서 해탈자 고타마 시타르가 결국 해탈하게 되는데 그 해탈한 사람을 이 인도의 그 당시 말 버머 혹은 산스크리트어로 말하면 붓다라고 하죠. 붓다. 그러니까 붓다가 고타마 시타르가 해탈했을 때 이제 붓다가 되는 것이고 이 붓다라는 말이 저 비단길을 거쳐서 중국으로 전해져서 한자로 부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고타마 시타르타는 샤카족의 왕자였어요. 왕자 출신. 그러니까 뭐 크샤트리아 출신이고 이 샤카족으로서 이 사람이 결국 성인이 된다. 그래서 샤카의 샤카라는 말과 성인이라는 말, 몬이라는 말이 더해져서 석가모니라는 말도 요 맥락에서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다 부처입니다. 이 사람이 궁궐에들 갇혀있죠. 이 왕족은 담 너머로 이렇게 세상을 구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병든 사람이 지나가요. 이 궁궐 안에는 별로 병든 사람이 없죠. 다들 쌩쌩한데 병든 사람, 저 사람 왜 그래? 저 사람 왜 그런 거야?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하냐? 저 사람은 병이 들어서 지금 아픈 겁니다. 병이 들면 저렇게 아프구만.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니까 늙은 사람이 지나가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왜 이렇게 얼굴이 쪼글쪼글해? 라고 했더니만 나이가 들면 저렇게 늙습니다. 허리가 굽어지고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뭐 이렇게.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이제 장례식에 관을 지나가는 행렬을 보게 돼요. 저건 또 뭔가? 라고 했더니만 사람은 다 저렇게 늙고 죽습니다. 석가모니 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깨닫게 되는 바예요. 사람은 병들고 늙고 그리고 결국 죽는구나. 사람은 이렇게 한 생애를 이 번뇌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번뇌와 고통을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이제 고행을 떠나고 결국 해탈하게 되는 거죠. 요건 이제 고타마 시타르 태어났을 때 참 특이한 다 전설적인 실화 같은 이야기죠. 마야 부인 어머니죠. 마야 부인이 딱 부처 이 고타마 시타르 낳았는데 하고 딱 낳았는데 이 부처가 걸어 나왔어요. 어머니 자궁에서 이렇게 걸어 나옵니다. 걸어 나와서는 딱 이 포즈 쫙 하고 손가락을 올려서 말을 해요. 응애가 아니고 말을 합니다. 그때 했던 말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저 하늘 아래 저 하늘 밑에 온 세상에 유아독존 오직 나뿐이구나. 참 독특하죠. 아이가 울지도 않고 걸어 나와서 말을 했는데 말도 참 내가 제일 잘났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세상에 오직 나뿐이구나는 내가 제일 잘났구나가 아닙니다. 오직 나만 있구나. 내가 가진 이 세상의 집중, 그러니까 세상 속에 나에 대한 고민, 나에게 오는 병, 질병, 나이, 죽음 이런 번뇌와 해탈 어찌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물음을 처음부터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해탈합니다. 자, 이게 이제 불교의 기본적인 논리인 거죠. 자, 자이나교는 바르다마나라는 사람이 이제 창시했어요. 바르다마나. 얘네들의 논리는 이제 금욕입니다. 금욕을 통해서 해탈한다. 수행을 통해서가 아니고 이제 금욕이죠. 금욕. 욕망을 절제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화장한다고 뭐라고 안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화장한다고 참 뭐라고 많이 했죠. 옛날에 그 화장 안 하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아이가 화장을 정말 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종례 끝나고 선생님 다 떠나고 했을 때 빈 교실에서 거울을 보고 막 그 화장품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막 바르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 근데 내가 화장하는 게 옳은 일은 아니지. 그래서 화장을 바르다가 말아버립니다.
그게 절제고 그게 금욕이죠. 바르다마나. 아, 죄송합니다. 꼭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B급이죠. 바르다마나 뭔가 절제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자이나교 볼까요? 이게 자이나교 지금 신도들이에요. 독특하죠. 이분이 이제 소위 말하면 스님처럼 선행 구도자인데 다 벗고 계십니다. 사실은 벗는 게 원칙적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게 뭐 보이죠? 빗자루. 이 금욕도 중시하지만 살생을 그렇게 안 하려고요. 살생. 그래서 빗자루를 들고 다니는 건 내가 걷다가 벌레 밟을까봐. 그래서 이제 빗자루로 이렇게 빗으면서 이제 벌레를 치우고 걷는 거. 옷을 안 입는 것은 옷을 입었는데 5단에 지금 뭐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5단에 벌레들 많이 살죠. 2부터 시작해서 그거 이렇게 눕다가 이를 이렇게 죽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입에다가 모기장 같은 거 많이 둘렀어요. 왜냐하면 숨 쉬다가 날벌레가 입으로 들어갈까봐.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좀 독특하죠. 이 바르다마나도 역시 크샤트리야. 자이나교는 여기서 못 끝납니다. 이제 불교 이야기가 이제 인도의 역사를 관철하면서 저 중국까지 이제 퍼져나가는 종교죠. 자, 어쨌든 그러해요. 자, 2번 인도의 통일왕조. 자, 네 나라 중에 첫 번째 나라 볼까요? 마우리아 왕조가 나옵니다. 마우리아 왕조. 자, 거기 색채가 그려진 것에 마우리와라고 나왔는데 오자가 좀 나왔어요. 마우리아예요. 와가 아니고 압니다. 오자나 고치겠습니다. 자, BC 4세기에서 시작됐다는데 이 BC 4세기가 좀 의미가 있어요. 자, 그 처음에 건국을 한번 살핍시다. 건국에 보면 찬드라굽타라는 사람이 건국했는데 찬드라굽타 좀 알아두세요. 찬드라굽타가 뒤에 한 사람 더 나옵니다. 그 사람은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서 짜증나지만 그러합니다. 최초의 통일왕조다. 당연한 이야기 우리가 처음 배우니까. 자, 그럼 건국을 어찌하였냐? 당구장의 의미가 있어요. 당구장이. 자, 알렉산드로스가 동방원정을 하는데 그 계기, 동방원정이 계기가 되어서 마우리아 왕조가 건국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자, 이 지도는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알렉산드로스가 언제 우리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를 무너뜨렸다. 그때 한번 배웠어요.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 사람이고 그리스를 통일하고 나서 거기에 멈추지 않고 소아시아 지나서 이 서아시아와 이집트 지역을 다 밀어내서 여기 서아시아의 알케메네스를 부수고 어디까지? 인더스 강가. 그러니까 거의 인도의 변까지 지금 온 거예요. 거기까지 왔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제 원정길 떠나다 보니까 여기서 멈추고 이제 돌아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막바지가 됐고, 요 당시에는 이제 마우리아가 있었던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조그만 나라들이 있었어요. 아주 조그만 소국들이. 이 조그만 인도의 소국들이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도토리 키재기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마침 그때 거대한 압력으로서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확 하고 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힘이 밀고 왔을 적에 여기 이제 조막조막한 인도의 나라들이 서로 계속 싸우고 있으면 될까? 지금 외부에 큰 적이 왔는데? 생각해봐요. 제가 아내랑 투닥투닥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너를 공격할 거야. 뭐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우리 집에 딱 들었어. 그러면 제가 도둑이 들었구나. 이때다 싶어갖고 제가 그 틈을 타서 아내를 공격하면 그러면 안 되죠. 힘을 모아서 우리끼리 싸우고 있지만 지금 외부의 적이 왔으니까 힘을 모아서 우선 도둑을 몰아내야죠. 똑같은 겁니다. 인도의 소국들이 이때 거대한 알렉산드로스 동방원정의 힘을 막기 위해서 결집을 한 거예요. 결집을 해서 사실상 뭐 얘는 오지는 않았지만 결집을 하는 과정에 최초의 통일왕조 마우리아 왕조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원정이 이 서아시아 쪽 인도까지도 영향을 미치죠. 서아시아에서는 알케메네스를 무너뜨렸다 쪽으로, 그리고 인도 쪽에서는 최초의 왕조 마우리아를 성립시켰다는. 그게 다 언제야? BC 4세기. 왜 BC 4세기야? 알렉산드로스 동방원정이 BC 4세기니까. 그런 맥락이에요. 자, 여기에는 군주들이 좀 나와요. 나라가 뭐 네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군주가 마우리아의 아소카 왕입니다. 아소카 왕. 아소카 왕은 남부를 제외하고 인도를 통일하였다.
자, 지도 볼까요? 자, 지금 뭐 우리 부교재에도 지도 있어요. 거기 이제 빗금선 것이 마우리아라고 나오죠. 거기는 이제 겹쳐져 나오는 거고, 그걸 이제 펼치면 이렇게 됩니다. 정말 보아하니 인도 북변을 포함해서 다 차지했는데 인도 남쪽 일부는 못 차지했네요. 그러니 남부를 제하고 전체를 통일했다라는 말이 틀린 말 아닙니다. 이 지도 잘 알고 계세요. 다음에 계속 제가 지도 언급할 텐데, 인도 문제의 가장 전형적인 문제는 각 왕조의 영토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찍어요. 자, 어쨌든 인도 북변을 빼고 나머지를 장악한 그런 특징이 있네요. 전국의 감찰관을 파견했다. 이거는 뭐 앞서 설명했죠. 감찰관은 지방관이라는 뜻이고, 전국의 지방관문했다는 건 이제 중앙집권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자, 아소카 왕은 불교를 진흥했네요. 앞서 이제 불교가 BC 6세기에 만들어졌고, 여기 이제 산지에 있을 텐데, 아소카 왕이 불교를 진흥했다. 왜 그랬냐면, 아소카 왕이 집권할 적에 소위 말하면 우리 태종 이방원처럼 왕위 계승 분쟁을 형제들이랑 합니다. 형제들이 많았어요. 거기서 형제들이랑 다투다가 그 많은 형제를 자신의 손으로 다 죽이고, 그리고 왕에 올라요. 왕에 올랐지만 손에 피를 많이 묻히고, 정복 활동할 적에도 피를 많이 묻힙니다. 특히 칼린가라는 전투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애, 노인, 여자, 부녀자 할 것 없이 싹 다 죽였어요. 몇십만 명을 자신의 손으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영토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복을 다 끝내고 나니 허무함이 밀려오는 거죠. 이제 더 이룰 건 없어요. 하지만 내가 그 과정 속에서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혔고, 그러다 보니 내가 벌 받을 것 같은 느낌, 내가 죽고 나서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죄책감에 빠져들다가 불교를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불교를 믿으면서 나의 죄를 씻고자 불교에 귀의하게 되고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됩니다. 아소카왕 승려가 돼요. 승려로서의 군주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불교 진흥에 두 번째 거부터 볼게요. 상좌 불교라고 나오는데, 상좌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교과서 용어에 글자 하나를 덧붙일게요. 상좌부, 거기다 부자를 하나 더 써놓으세요. 상좌부 불교라고 하시면 됩니다. 상좌부 불교를 거기 교재에도 소승불교라고 한다 그랬죠. 소승불교. 자,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소승불교는 또 개인의 탈을 추구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승자는 어디 타다라는 뜻이에요. 탈승. 우리 승강기 할 적의 승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탄 거니까 그 당시 개념으로 따지면 이제 수레라고 보시면 돼요. 수레고, 소승, 작은 수레라는 뜻이고, 요거와 대별되는 개념이 대승이죠. 큰 수레. 이 상좌부 불교는 뭐냐면, 내가 부처님에 귀의하고 내가 부처님을 믿으면 자신의 해탈을 위해서, 부처님처럼 자신의 해탈을 위해서 머리 깎고 출가하고 승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나만 구원하는 거예요. 나만 해탈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수레가 딱 개인용 수레죠. 나 혼자만 타면 돼. 나 혼자만. 그래서 개인용 수레, 작은 수레다라고 해서 소승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상좌부의 상좌는 스님이란 뜻이에요. 스님. 그러니까 스님이 되어서 나 혼자 타는 수레를 타고 나 혼자 수행해서 나 혼자 해탈한다. 이게 소승입니다. 아까 아소카 왕이 자기가 머리 깎고 자신의 해탈을 추구했잖아. 그래서 소승불교예요. 소승불교. 이거와 대별되는, 다음에 배우겠지만, 대승불교는 나만 타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해탈하면 뭐합니까? 세상을 구제해야지. 세상에 얼마나 많은 대중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중들이 탈 수 있는 큰 수레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승려가 나뿐 아니라 수많은 대중들을 같이 수레에 태워서 모든 사람을 해탈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을 극락세상까지 데려가는 것. 이게 이제 대중을 구제한다는 대승불교죠. 우리나라는 뭘까요? 우리나라 대승불교예요. 소승불교는 저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 부처를 믿는 분은 다 그냥 승려입니다. 그래갖고 그 거리 보면 이렇게 다 이제 옷 입고 다 승려들이 막 엄청나게 돌아다녀요. 그건 소승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불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불교 믿는다고 여러분 불교 신자 있을 텐데 머리 깎나요? 불교 신자 무조건 머리 깎고 출가하고, 그거 아니죠. 불교 신자가 스님들 말 따라서 절에 가서 공양 드리고 뭔가 이렇게 자비를 베풀면 그 사람도 구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형적인 이제 대승불교고, 동아시아 중국 일대 뭐 다 대승불교입니다. 자, 어쨌든 처음 시작한 아소카 왕은
그 중에서 상좌부 불교, 바로 소승 불교를 진흥시켰구나. 자신이 그러한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소승 불교에 귀의하고 나서 불교를 진흥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이지만 여러분 그 스님들 돌아가시면 살이라는 게 나온다 그러죠. 스님 돌아가시고 화장 불로 태워버리죠. 실제로 불로 태워버리면 그 안에 살이라고 옥구슬 같은 게 나옵니다. 대단히 특이한 현상인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리가 세 자루 나왔대. 세 자루. 그 자신의 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리가 나왔대. 이것도 뭐 신화적인 전설적인 이야기인데 어쨌든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리를 찾기 시작해요. 부처님의 사리를 인도에 있을 테니 다 찾아보아라. 그리고 그 부처님의 사리를 내 모실 거다. 그래서 사리를 보관하는 곳을 만드는데 그게 뭐냐? 바로 거기 두 번째 나오는 스투파예요. 스투파. 인도 말로 스투파, 중국 말로는 스투파를 탑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탑. 이 탑이 곧 스투파고 스투파는 뭐냐?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사리를. 지금 이게 스투파인데 가장 최초의 스투파이자 가장 거대한 스투파가 바로 산치 대탑이라는 스투파예요. 탑이 스투파니까 산치 대 스투파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 아닙니다. 여러분 모양 보세요. 우리가 아는 탑 같지 않죠? 뭐가 형상되나요? 딱 보세요. 이거 묘 아닙니까? 무덤. 그러니까 처음에 스투파 탑을 만들 적에 무덤처럼 만든 거예요. 왜 무덤처럼 만들었을까? 아까 말했잖아.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일종의 유해와 같은 시신과 같은 사리를 보관하는 곳.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안치된 곳이라는 생각과 관념이 결국은 무덤 형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관념이 점차적으로 이제 주변으로 퍼져나가고 중국으로 넘어갈 적에 중국 사람이 그 얘기 들으니까 뭐야? 부처님의 사리가 보관된 곳이 스투파 탑이라고? 그럼 그곳에 부처님이 사는 곳이네. 부처님이 거기에서 영생하며 살겠네. 라고 해서 중국을 거쳐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왔을 때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왔을 적에 이 모양이 아니죠. 중국의 탑도 그렇고 우리나라 탑도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이제 미륵사의 석탑인데 탑의 모양은 무덤의 형식이 아니고 딱 보세요. 여기 계단 있고 여기 들어가는 대문이고 여기 기와집처럼 지붕이 있지 않습니까? 탑은 집이요 집. 집을 쌓은 겁니다. 그냥 인도 사람은 죽은 곳 사람의 이렇게 시신을 모시는 거라 생각했는데 중국인과 그에 따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는 곳. 그 관념이 이제 시간과 장소를 경과하면서 인식의 변화를 추구한 거죠. 그래서 이 탑은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계신 곳이라는 대단히 큰 상징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에 많이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아소카 왕은 스투파, 특히나 산치대탑과 같은 스투파를 만들었다. 두 번째는 이제 아소카 석주인데 이거는 뭐 아소카는 아소카 군주가 만들었다는 뜻이고 석주는 뭐냐? 돌로 만든 석인 돌이죠. 주는 기둥을 뜻해요. 기둥. 그러니까 돌로 만든 기둥. 실제로 아까 여기 지도에 보면 거기 여러분 지도는 안 나오는데 뭐 다른 지도 이 교과서 지도예요. 마우리아 왕조 최도영토하고 아소카 왕의 석주 그래갖고 자 주변에 석주를 되게 많이 달았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진흥왕 순수비처럼 비석 같은 걸 세워서 불교를 우리가 섬기는 나라다 이런 걸 이제 상징으로 모신 거죠. 그 석주가 지금 이렇게 지금 요건 뭐냐면 밑에 이제 기둥이 있고 요건 기둥 윗부분이에요. 기둥 윗부분. 기둥 윗부분에 이제 상징을 하나 딱 얹어 놓은 거죠. 지금도 사찰에 가면 뭐 아소카 석주 같은 건 아니고 탑 같은 곳에 아니면 이제 전가 이렇게 금당 이런 데 보면 사자가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자는 불교에서 전통적으로 부처님의 법, 불법을 수호하는 신으로 많이 모셔지죠. 자, 사자를 올려놓고 요렇게 요거는 이제 법륜이라고 역시 인도의 불교의 상징인데 법륜은 불법을 이제 세상으로 널리 퍼뜨리는 이 바퀴가 이제 널리 이제 움직이면서 널리 퍼뜨리는 거죠. 이게 널리 불법을 퍼뜨리는 그런 바퀴, 륜자가 바퀴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법을 이렇게 전하는 그러한 상징으로서의 법륜이 역시 불교의 상징입니다. 이게 아소카 석주의 모습이고 요 법륜이 인도의 국기에 딱 우리나라의 전통적 상징으로 우리나라는 태극을 박아놓죠. 인도는 법륜을 박아놓는 겁니다.
어떤 불교의 그런 상징성 하나를 담아놓은 것이고, 이게 인도의 화폐예요. 인도의 화폐는 등장인물이 딱 한 명이에요. 바로 이분입니다. 10원짜리부터 뭐 10,000원, 1,000원, 뭐 딱 모든 화폐가. 그 사람 너무나 유명한 마트마 간디죠. 간디고, 자세히 보세요. 귀퉁이에 아소카 석주 있잖아. 인도가 그만큼 아소카 석주를 얼마나 자신의 그 뿌리로 생각하는지, 최초의 왕조의 상징이죠. 자, 바로 아소카 석주. 그러니까 앞서 산치대탑이나 아소카 석주 딱 던져주고 나서 마우리아 왕조 그냥, 혹은 아소카 왕 바로 물어본 거죠. 자, 그래서 거의 다 봤고, 화살표 보면 이 상자부 불교, 개인의 탈을 추구한 소승불교라 말할 수 있는 상자부 불교가 바닷길을 통해서 통남아시아라고 나왔는데 통남 아니겠죠? 동남아시아, 이스트, 동남아시아. 자, 지도가 하단에 나와요. 자, 마우리아 왕조 여기 있습니다. 자, 마우리아 왕조가 상자부 불교가 이제 이 화살표. 지금 거기 색이 없어서인데, 상자부 불교가 요 바다 쪽으로, 바다의 해양로 길을 통해서 어디로? 동남아시아 쪽으로 많이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동남아시아가 상자부 불교, 소승불교들이 많습니다. 베트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상자불교예요. 뭐 태국이라든지 미얀마 이런 데 다 상자불교입니다. 바로 이러한 흐름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를 우리 아소카 왕과 건국의 계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나라까지 볼게요. 쿠시안 왕조. 자, 쿠시안 왕조는 거기 밑에 보면 이란 계통이라고 나오고, 건국에도 이란 계통이라고 나와요. 자, 밑줄 치세요. 이란 어디서 봤죠? 이란 계통이라는 말은 저 페르시아 애들 아닙니까? 서아시아 애들. 그러니까 이 쿠시안 왕조는 요 동네 애들이 건국한 게 아니고 요 옆에 있는 서아시아 애들이 이쪽으로 이동해서 건국한 나라예요. 건국한 나라입니다. 이게 지금 마우리아 왕조고, 여러분 부교재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겹쳐져서 나오는 건데, 마우리아 왕조나 이 본토에서 나라 세운 것은 인도반도로 어쨌든 전체적으로 장악합니다. 하지만 옆 동네에서 온 쿠시안만 유일하게 영토선이 좀 틀려요. 어떻냐? 자, 오른편으로 기울인 북변이죠. 왜 오른편으로 기울인 북변이냐? 요 동네에서 요렇게 왔거든. 여기가 서아시아거든. 요 바로 옆이. 그러니까 서아시아에서 이란 애들이 와서 자신과 가장 가까운 인도 북변을 딱 차지해서 세운 나라가 쿠시안입니다. 쿠시안. 그러니까 인도라는 그 반도로 따지면 인도 반도를 상당히 못 먹은 거예요.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쿠시안, 이란 계통이라는 거. 자, 그래서 동서교역로, 비단길, 사막길이라고 한다 그랬죠. 비단길 혹은 사막길. 여기에 주역, 동서교역을 주도한 나라다. 이게 이제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페르시아 배울 적에 동서교역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 아케메네스, 파르티아, 아니면 사산 페르시아 다 동서교역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뭐라고 나와요? 쿠시안과 파르티아가 지금 붙어 있잖아. 그리고 동쪽으로는 중국의 후안, 그리고 서쪽으로는 로마. 그 파르티아도 이란 계통이고, 쿠시안도 지금 인도에 세웠지만 이란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상업을 다 중시하는 나라들이고, 동서교역에 대해서 다 나름대로 쿵짝쿵짝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쿵짝이 맞아서 파르티아와 쿠시안, 인도의 쿠시안, 그리고 동쪽으로는 중국의 후안과 서쪽으로는 로마를 잇는 동서교역로를 보다 활발히 하는데 기여하였다. 요 이야기는 파르티아 때도 배웠고 여기서도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이야기 좀 네, 여기가 파르티아 쿠시안 요 라인이 작년도 수능 세계사 킬러 문제였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탁 하나 잡히면 킬러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 주의 깊게 살피는 거예요. 자, 쿠시안. 자, 동서교역도 맞고요. 여기도 군주 하나가 나옵니다. 마우리아가 아소카라면 쿠시안은 카니슈카 왕이에요. 카니슈카 왕. 카니슈카 쿠시안, 쿠시안 카니슈카, 쿠시안 카니슈카. 발음 비슷해요. 발음 비슷합니다. 어쨌든 뭐 구분한다는 의미예요. 구분한다는 의미. 쿠시안 카니슈카. 카니슈카 군주의 특징이 있다면 대승불교. 앞서 설명드렸죠. 아소카는 소승불교로 개인의 탈을 추구했다면 카니슈카, 쿠시안의 카니슈카는 대승불교. 대승불교 뭡니까? 대중을 구제해서 다 안고 극락하겠다. 이 대승불교를 추구하고 번성시킨 것이 바로 쿠시안 왕조의 카니슈카입니다. 카니슈카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쿠시안이 지금 중국과 로마를 이으면서 동서교역을 활발히 하고 있죠. 그 말인 즉슨 그것도 비단길 통해서 그 말인 즉슨 뒤에 배우겠지만
중국으로 불교를 전하는 활발한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일 거예요. 이 대목. 그렇죠. 동서교육이 활발히 했으면 물산만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종교도 같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서교육이 활발한 시기에 대승불교라면 동서교육이 활발한 그 시기에 중국으로 건너간 건 대승일 것이다. 그럼 어느 길로 건너갔냐? 비단길, 사막길로 건너갔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사에서 보면 불교가 전해진 시점이 중국의 후한시대예요. 후한시대. 다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후한이 여기 딱 걸린 겁니다. 후한이. 자, 그리고 대승이 전해지는 것이고 뭐 어쨌든 자, 푸시안왕조에서는 아까 동서교육보다 사실은 가장 메인 문제, 기본 문제는 뭐냐? 간다라 미술이에요. 밑줄 치세요. 간다라 미술. 자, 간다라 미술. 참 간다라 미술은 여기 지금 쿠시안왕조의 가장 북쪽 간다라 지방에서 유행한 겁니다. 간다라 지방에서. 그래서 간다라 미술이에요. 자, 거기 간다라 미술에 관하고 뭐라고 나왔냐? 헬레니즘과 인도 문화가 더해진 것이 간다라 미술이다. 그러면 헬레니즘은 또 뭡니까? 헬레니즘 위에다가 필기를 할게요. 헬레니즘은 앞서 있었던 알렉산드로스 제국 시대에 유행하였던 그리스 문화입니다. 그리스 문화. 사실 그냥 그리스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헬렌이라는 말이 그리스인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의 문화다라는 뜻인데 이 단서가 뭐냐? 알렉산드로스 제국 때.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그리스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 서아시아 거의 부표 다 차지하죠. 그러니까 그 서아시아 오리엔트에서 유행했던 그리스 문화, 이걸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하고, 알렉산드로스 시대를 배울 적에 우리가 헬레니즘 다시 배울 텐데 어쨌든 이 시대의 그리스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지도적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얘네가 이란 애들이라며 원래 이 옆 동네에 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옆 동네가 알렉산드로스가 장악한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옆 동네에 알렉산드로스가 장악한 지역에서 그리스 문화의 씨앗들이 막 이렇게 퍼져서 자라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그리스 문화를 안고 요 동네로 와서 쿠시안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있는 인도 문화하고 지들이 가지고 있던 헬레니즘 문화하고 짬뽕이 된 거죠. 자신들하고 가장 가까운 간다라 지방에서.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이 간다라 미술의 특징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자,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예전에는 연꽃과 법륜을 표현했는데 불상이 처음으로 제작됐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요게 지금 아까 나왔던 아소카 석주죠. 아소카 석주, 여러분 알다시피 예전에도 제가 이슬람 때도 몇 번 말했는데 부처님 돌아가실 적에 아까 해탈하는 모습도 아는데 해탈하실 적에 얘들아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야 나의 해탈 모습을 이렇게 잘 찍어갖고 사진을 찍어갖고 아니면 그림으로 그려갖고 그거 금칠한 다음에 거기다 절을해라, 그런 얘기 안 했죠. 그런 얘기 할 리 없습니다. 그래서 그 초반에 그 불교도들은 불법을 상징하는 걸 만들어요. 부처님을 만드는 게 아니고 불법을 상징하는 사자나 불법을 상징하는 법륜, 이 바퀴죠. 법륜 거기 나오죠. 아니면 연꽃, 그 세속적인 그 번뇌와 그런 것이 있는 그 세속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해탈하는, 그게 마치 흙탕물 속에 치는 연꽃 같다 해서 연꽃도 상당히 많이 불교를 상징하죠. 법륜들, 연꽃들, 아니면 이제 발바닥에도 이렇게 법륜들, 요런 게 불교 초기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했죠. 이 상징을 설명하는 게 그렇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불교도들이 이제 대중들에게 이제 지금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대중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전도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사자가 왜 불법을 상징하고 왜 법륜이 불법, 막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불경을 보여주면 불경은 뭐 읽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사실 전도 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에 빠진 거예요. 어려움에. 여러분들 한번 빗대볼까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뭐 소위 말하면 남자친구를 소개받을 일이 있죠. 그래서 뭐 친구들이 야 정말 진짜 성격 진짜 좋대. 성격 진짜 좋고 너랑 딱 맞을 것 같아서 내가 소개하는데 그 얘기 아무리 들으면 뭐예요? 여러분 딱 한마디만 하면 야 사진 가져와봐. 사진 가져와. 사진 딱 보면 아 나 만날 거야. 나 이 사람 최악이야 최악,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죠.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뭐 예전이건 지금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형상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욕망들이 사실 있었어요. 욕망들이 있었는데 헬레니즘이 그리스 문화 아닙니까? 그리스 동네는 신을 형상화하죠. 제우스 신을, 비너스를 형상으로 만듭니다. 마치 사람처럼. 그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제 부처님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간다라 미술전 포스터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만난 붓다라는 제목이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알렉산드로스를 말합니다. 알렉산드로스라는 말은 헬레니즘이라는 뜻이고 붓다는 인도 문화라는 뜻이죠. 자, 지금 이게 이제 헬레니즘 혹은 그리스에서 신을 표현한 석상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드디어 이제 불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상을. 간다라 미술의 특징은 최초로 불상을 만든 겁니다. 최초로.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근데 불상을 만들었는데 보세요. 서로 딱 봤는데 누가 부처님이고 누가 그리스 신인지 모를 정도로 닮아있죠. 생각해보세요. 부처님 죽은 지 지금 몇백 년이 지났습니다. 누가 부처님 얼굴을 알겠어요. 그래서 인도의 그 간다라 미술의 제작자들은 불가피하게 그리스 신들의 모양을 본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특징이 있냐? 그리스인들의 꼬불꼬불한 머리를 그대로 인도인의 머리가를 무시하고 그리스인들의 머리를 그리스인들의 콧대를 그리스인들의 쌍꺼풀을 거의 그리스 신의 모습이죠. 닮게 만든 거예요. 닮게. 뒤에 볼까요? 요게 이제 로마의 소포클레스, 역시 그리스 로마 문화죠. 이 사람 상하고 여기 부처님, 이건 뭐 포즈까지 똑같아요. 포즈까지 똑같이 따라 만든 겁니다. 따라 만든 거예요. 이 포즈도 똑같고 특히나 이제 옷, 이 그리스 옷, 로마 옷 마찬가지로 이렇게 길게 치렁치렁 입죠. 인도 사람은 그런 거 안 입어요. 그런데 똑같은 옷을 입히죠. 그러니까 처음 불규상을 만드는데 이게 뭐 모르니까 그리스식을 그대로 이미테이션한 거지. 베낀 거야, 베낀 거.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오냐? 불상 최초로 만든 것이고, 그리고 곱슬머리, 유럽식 곱슬머리, 그리고 그리스식 곱슬머리, 주름진 옷, 그리스식의 그런 옷을 그대로 본떠 만든 게 간다라 미술의 특징이더라. 요 간다라 미술이 이제 또 아까 말했듯이 대승불교를 타고 전해졌겠죠. 자, 그래서 하단에 보면 대승불교와 간다라 미술이 전해져요. 자, 이 지도 여러분도 있는데 대승불교가 선을 안 보이니까 제 선을 보세요. 이 그림 보고 쿠샤낭조에서 출발하겠죠. 왜? 쿠샤낭조가 대승불교니까. 근데 쿠샤낭조는 동서교육을 활발히 했다며 무슨 길로? 비단길, 사막길로. 사막길이 저 위쪽이에요. 그래서 저쪽 두낭, 윙강 거쳐서 쭉 거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으로 지나서 우리나라 한반도, 일본까지. 그리고 이쪽 편으로 해서 베트남까지. 그래서 중국이나 한반도나 일본, 베트남이 대승불교 계열이에요. 그리고 간다라 미술로 불상을 만듭니다. 우리가 오래된 불상 보면 대단히 이런 특징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쿠샨왕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마우리아 왕조하고 쿠샨왕조가 되게 대별됩니다. 영토에 있어서도 대별되고 불교의 종파에서도 대별이 되고 합니다. 그리고 전파 과정에서도 대별이 되죠. 그런 대별적인 의미를 조금 가지시면서 여기를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국타 왕조를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하면 좋은데 시간이 좀 애매해서 좀 일찍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